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해피 추수감사절. 네. 또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감기에 살짝 걸리셔가지고 예, 어떡하죠? 한 이틀 됐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주말 쉬면 좀 나아지겠죠. 예. 빨리 나으시고 요때 이제 추워질 때 감기 걸리기 정말 좋거든요. 교수님의 건강 중요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네, 다음 주에 나서 오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역시나 영어 문장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한 영어 네. 문장이요. 우리 여돈 앵커의 개인적인 생각도 약간 궁금한데 네. Can Lululemon win men over? 네. 이게 뭐 무슨 질문인가 이게? 그러니까 룰루레몬이 남자들한테도 뭔가 이제 잘 통하느냐, 좋아하겠느냐. win over가 이렇게 네.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그쵸.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특집 비사가 네.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와서 제가 유익 있게 봤어요. 기사도 읽고 이제 사진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있잖아요. 교수님도 알고 저도 아는 이항영 위원님께서 룰루레몬 제품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룰루 그 약간 블레이저 그리고 바지 이런 제품들 중에서 우리 또 이항영 위원님이 실제로 입으신 제품을 제가 봤잖아요. 저도 한 2년 전에 미국 갔을 네. 때 약간 할인하는 게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바지를. 네. 기능성. 예. 근데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고 근데 저는 사실 남편이 아직 없는 관계로 제 남편 옷을 사준 적은 없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 남편의 출퇴근 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룰루레몬은 레깅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약간 컬트처럼 지금 네. 여성들 사이에 뭐 고가죠. 한 미국에서도 그쵸. $100 이상 하는 레깅스계 이제 에르메스다. 레깅스 요가에서 시작을 네네. 했는데 이제 남자 쪽으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 실제 몇 년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트렌드에 좀 민감하고 제품들 중에서 좀 좋은 거 사고 싶다 하는 남성분들은 충분히 일단 와이프가 사다 주면 이거 뭐야 편하네 이러면서 가서 더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폴로숍 같이 네. 그러니까 원스톱이라고 그래서 남자 여자 뭐 부부가 같이 가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가서 한꺼번에 다 살 수 있고 여기 이제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스포츠웨어랑 기능성 캐주얼을 이제 같이 그러니까 제가 산 것도 그 캐주얼 그 약간 기능성 바지 조금 뭐 너무 그 캐주얼하진 않지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포멀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좀 편하고 약간 좀 넉넉한 이제 디자인도 그리고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막 운동복을 입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회사가 금년 매출 증가율이 한 8에서 한 10% 정도 증가한다 그러더라고요. 주가가 작년 말에 $500 찍고 220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300 초반으로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어려움을 좀 겪었던 종목인데 실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우리 골프에 그 이민우 그 호주 골프가 이게 모델인가 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데 이제 그 골프웨어도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엄청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신소재를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성들의 입는 그 셔츠인데 이제 땀이 흡수가 그러니까 면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런 새로운 그 패브릭을 개발했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관심이 있고 되게 혁신을 하고 그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이 전략이 성공할지 그러니까 3년 사이에 남성 쪽 그 매출을 한 2배 늘리겠다고 지금 야심찬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왔어요. 옛날 30배 넘던 게 20배 초반 퍼 기준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사실 룰루레몬은 현지에서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브랜드이기도 잘안 하죠. 하고 예. 워낙에 고가 전략이고 고기능성 제품으로 타겟팅을 해서 사실 소비가 얼어붙는 이런 시즌에는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으로 뭔가 또 혁신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가격 레인지는 틀리지만 폴러나 갭이나 이런 데가 이제 그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또 공략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계의 변화가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룰루레몬의 레깅스를 입은 분, 한 번 입어본 분들은 다른 거를 못 입을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로 뭐 많이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남성분들의 레깅스 아닙니다, 여러분. 레깅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나는 이 기업 잘 몰랐는데 나도 소비재 기업 하나 뭐 투자해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국내에도 매장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입어보세요. 본인의 경험을 해보면 항상 또 투자는 직접 경험해보는 게 그렇죠. 제일 좋다. 네, 다를 이제 그런 수가 말씀을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룰루레몬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총 한 5개 주제로 나눠볼 텐데, 먼저 최근에 이제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임명, 지명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지명으로 시장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실제 이분 지명이 이렇게 쉽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하마평은 나온 지 꽤 됐고, 네. 엄청 그 일론 마스크가 또 다른 그 후보를 맞아요. 지지한다 그러고 베센트에 대해서 조금 비방하는 말도 나오고 심지어 이 사람이 뭐 소로스의 CIO를 할 정도로 매크로 전문가인데 본인이 회사를 성립하고 나서는 펀드의 퍼포먼스는 형편없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네. 형편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네. 그랬는데 그리고 실제 트럼프가 재무장관을 유달리 이번에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재무장관을 지명을 안 하면서 다른 경제관료 인선도 발표를 안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스콧 벤슨, 이분이 이제 그 학부는 예일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도 아주 엘리트주의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매크로 그림을 제일 잘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엄청난 투자를 성공을 했던 이제 그런 매크로 전문가 이거 시장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주가도 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외환 시장,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반응은 괜찮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벤센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그 주말에 우리 금융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뭐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제 주주의 충실 의무 뭐 이제 그런 상법 개정 얘기하면서 투기 펀드들이 뭐 대한민국에 판을 치면 시장이 불안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런 기준으로 하면 그 스콧 벤센은 투기 자본의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수장이라는 분이 이게 투기 자본이라는 말은 해외에서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령 뭐 미국의 재무장관이 같이 만나자고 할 때 나는 저 투기 자본을 안 만난다 그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래서 이 금융 시장이라는 건 시장에 플레이어가 많고 뭐 헤지펀드건 행동주의건 사모펀드건 다 모든 것은 가치 중립적으로 봐야지 균형이 잡힌 공무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간 최근에 취임했는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좀 실망스럽고 스콧 벤센은 62세입니다. 6학년 2학기. 저 표현이 예. 그래서 6학년 그 2학기. 이분은 뭐 학부 졸업하고 그러니까 소로스 군단이에요. 조지 소로스. 그러니까 이제 그 학부 졸업하기 전에 소로스와 같이 일을 했던 그 짐 로저스 밑에서 인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로스 군단에 합류를 해서 이제 첫 번째 히트를 친 게 1992년. 네. 우리 김병환 뭐 금융위원장에 의하면 이제 투기적인 자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파운드를 약세로 베팅을 해서 그 파운드를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뭐 투기 자본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경제 변수라는 게 불균형점에 있으면 그것을 균형점으로 빨리 가게 하는 게 헤지펀드거든요. 그게 이제 뭐 공매도든 롱 포지션이건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이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본인이 본격적으로 더 알려진 것은 한 2, 3년 전에 소로스를 다시 재합류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CIO. 그러니까 소로스는 남의 돈을 운영을 안 하고 자기 돈만 갖고 운영을 하는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네. 근데 뭐 한 30조 원에서 한 50조 원을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근데 레버리지를 또 많이 하니까 네. 100조 원 이상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때 엔화의 약세에 베팅을 해서
또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로스를 2015년인가 나와서 키스퀘어 캐피털이라는 자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퍼포먼스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는데 정확한 숫자가 공개됐는데 2022년 그때 우리 방송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주식 채권 다 많이 힘들었죠. 폭락을 할 때인데 이때 채권과 테크 주식을 공매도 쇼트를 해서 한 25%의 수익률을 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이 매크로랑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되게.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 그다음에 금년에도 두 자릿수 지금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 보통 장이 폭락할 때 돈을 많이 버는 펀드 매니저는 그 다음 해 장이 회복될 때 보통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강세장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드문데 네. 결과가 이분의 능력을 입증한다. 이제 그래서 아마 시장이 좀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라고 재무장관으로서도 과연 일을 잘 할까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주식 시장을 뭔가 더 화랑을 일단은 만드는. 그러니까 뭐 주가를 화량을 만드는 거는 재무장관의 역할은 네, 아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정책 그 청사진을 이제 집행하는데 그런 뭐 엑스큐션을 잘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시장과 교감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A 학점에 가까운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스탠리 드러켄밀러라고 90년대 뭐 매크로 헤지펀드 매니저로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이 거의 그 스콧 벤센은 모든 상황을 다 경험을 한 네. 진짜 베테랑이다. 그래서 이 일에 아주 적합하다. 이제 그런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의 반응에서 보듯이 그 시장과 교감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죠.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 재정 적자를 지금 뭐 줄인다. 이제 그게 굿뉴스가 된다. 이제 그런 거가 있지만 여전히 채권 시장에 뭔가 이벤트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하고 시장과 교감을 잘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뭐 인선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의 경기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미국의 지금 뭐 GDP 전망치나 뭐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굉장히 GDP 얘기하면은 암울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가 더 뭐 중간에 살짝 뭐 연착륙 얘기도 있긴 했지만 이제 그 얘기는 거의 속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착륙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연착륙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지금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에 2025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제 추정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12월을 앞둔 시점에 내년 성장치를 발표를 했고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은 2.5% 실질 성장률을 좀 예상을 해요. 컨센서스는 한 1.9%쯤 되고 여기 이제 그림에 이제 뭐냐 하면 금년 2024년 경제 성장률이 밑에 있는 하늘색 그 실선은 컨센서스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골드만삭스의 경제 전망치. 그래서 그 컨센서스가 항상 너무 베리시해서 왜냐하면 이 하드 랜딩 걱정도 하고 무슨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우려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골드만삭스는 꾸준히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그랬고 실제 올해도 거의 3%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약간의 슬로우다운 둔화는 있지만 2.5%의 성장을 보인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진짜 다이나믹한 것을 예상을 하고 이거는 실제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집권하고 그 새 출범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전망이 이제 반영이 된 그런 경제 성장 전망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이미 거의 뭐 임기 시작한 것처럼 계속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역 관련한 정책의 세 가지 경로라는 이제 주제로 여기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뭐가 포인트가 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지금 한 8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오히려 또 마지막에 부지런하게 뭐 발표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뭐 제재를 한다는 등 막 그래서 뭔가 유산을 남기려고 이제 그러는 것 같고 실제 시장은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트럼프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세를 높이는 것은 중국과 자동차에 지금 타겟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 주가도 안 좋고 되게 그쪽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그 관세는 한 3에서 4% 정도 추가로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모든 그 무역과 관련된 걸 다 이제 평균을 내면, 그리고 실제 팬데믹 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 이민자가 연평균 한 100만 정도 이제 미국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문을 지금 좁힐 테니까 바이든 때는 이제 문을 활짝 열었다가 75만 명을 유입을 하니까 노동시장이 상당히 빡빡한, 노동의 공급이 원활치 않은, 그 다음에 2017년에 세금과 관련돼서 그 세금 인하한 것을 그 계속 그 낮은 그 감세 정책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종합적으로 한 2.5%의 성장은 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뭐 한 2% 중반대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명목 성장률은 한 5%에 거의 가까운, 기업들도 한 그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올리고 비용 절감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한 8% 이상의 이익 성장률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보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관점에서도 좋고 기업들의 버텀업으로 이익 증가율을 우리가 추정할 때도 괜찮은 그런 경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괜찮은데 이러한 정책에 따른 뭔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이런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그리고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워낙에 안 좋은데 이것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 관세를 펼치고 여러 정책을 펼친다는데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발현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걱정을 좀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제 먼저 리스크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년에도 소비 지출, 컨슈머 스pen딩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견인하는 것은 실질 임금 증가, 그다음에 좋은 노동 시장, 그다음에 이제 부의 효과. 왜냐하면 부동산하고 주가 특히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리스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리스크가 보통 세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전혀 예상 못할 리스크인데, 네. 이거는 이제 known unknown. 우리가 unknown. 그 리스크를 개념적으로 알지만 어떻게 이게 구현될지 모르는. 그래서 실제 이번에 PCE도 좀 높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자극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 이제 채권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지금 이제, 왜냐하면 주가 같은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태니까 조금 걱정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 네. 그 PC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다시 이제 오름 추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쪽으로 워낙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물가가 조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에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걸까요? 우려는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여기서 계속 추가 상승을 우상향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한 2, 3일 정도 미국 주가가 조금 조정을 약간 보이긴 보였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약간 부담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 자, 이어서는 이제 배터리 관련한 기업 소식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스볼트라는 회사는 유럽 회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은 지금 계속 그 고속 성장을 하고 기업들도 승승장구를 하는데, 아시아는 뭐 웬만큼 제조가 우리가 근간이니까 버티는데, 유럽은 진짜 큰일이 났고,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꿈을 먹던 그런 스타트업이 노스볼트였어요. 이게 이제 2016년인가 스웨덴에서 네. 야심차게 정부도 주도를 해서, 야, 이게 이제
그 전기차로 다 가는데 실제 북구 국가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장 빨랐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회사를 한번 제대로 만들면 중국의 BYD, CATL 아니면 한국의 LG, 뭐 삼성, SK 대비 우리가 한번 배터리를 해보자 그래갖고 실제 주식 채권 다 포함해서 펀딩만 25조 원을 해서 그 돈을 다 투자를 했는데 이번 주 초에 그 청산은 아니죠. 이건 파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회생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데 20조 원 이상 넘는 돈을 펀딩을 받았는데 실제 이번 주 초에 그 파산 신청을 하면서 회사 현금 잔액은 한 400억 원밖에 안 남는. 그러니까 경영을 되게 잘 못해서 그러한 이제 비난을 좀 많이 받는 면도 있지만 유럽이 이 21세기에 이러한 새로운 IT에 맞춰서 그 흐름을 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되게. 이게 그 경영에 대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기술력 부분이 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국가보다도 그 친환경 관련한 내용들이 워낙에 더 빨리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중국의 뭐 전기차도 많이 수입이 이미 됐고 그런 정책들도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실제로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예산을 들이부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일단 생산 쪽에 공장에 문제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지만 이 회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전체 캐파 대비 실제 생산은 1%. 그 정도로 공장의 가동률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공장들의 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반도체도 되게 중요하고 배터리도 중요한데 수율이 한 40%. 그러니까 진짜 이게 램프업을 하면서 수율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 업체들이 워낙 제조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잘하고 중국의 BYD, CATL이 잘하는데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노스볼트가 막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 수주 잔고가 뭐 70조 원이 넘는다. 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데 뭐 수주 잔고가 얼마나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수주 잔고가 많아도 이렇게 부도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LG가 부도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잔고는 잔고고 그게 뭐 구속력이 없는 계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이 프로파일 여기 실제 이제 최대 주주가 가장 큰 주주가 21% 지분을 들고 있는 폭스와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데가 골드만삭스. 네.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세계 최고의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주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에도 실패했고 생산에도 실패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한국 업체들한테는 잠재 경쟁력이 기회? 없어졌으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특히 중국 업체랑 경쟁하는 게 우리 제조업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제조업에 이제 능력이 캐파도 워낙 많이 갖고 있고 생산 능력 그런 스킬도 늘어나서 제조에 있어서는 점점 하여간 반도체도 우리가 지금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희생양이 된 거죠. 노스볼트라는 데도 20조 원의 돈을 깨먹고 지금 이제 파산을 신청을 했다는 게. 이게 지금 뭐 스웨덴 한 기업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유럽 내에서 그 관련한 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기술력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요새 자꾸 유럽에 그런 경기에 대한 좀 불안한 얘기들이 들려오는 게 사실 이게 비단 유럽만의 일이 안 될 거잖아요. 점점 퍼지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려를 해야 될 만한 지금 미증시 이렇게 화랑이고 한데 이 발목을 잡을 만한 요소 중에 유럽도 간과하지는 말아야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유럽도 뭐 경제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강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그 다음에 기업들의 그런 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이걸 돌파를 계속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유럽의 가장 큰 엔진이라고 하는 독일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노동조합이 워낙 세서 인원을 감축을 하기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또 노동조합이 센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이고 지금 이제 월가 전문가들도 내년에도 미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 우월주의가 계속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는 애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중국과 어떻게 손을 잡게 되는 걸까요? 지금 계속 AI 기업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손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들려왔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이제 AI 펑션을 이제 새 아이폰에 이제 접목시켜서 출하를 했고 우리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국가별로 롤아웃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중국이 애플 입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AI를 접목을 하려 그러는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갖고 하는 이런 기능 같은 거를 결국 중국 그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 당국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 이 승인받는 과정은 difficult하고 long 할 것이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금방 안 될 것이다. 다만 애플이 로컬 파트너와 협력을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 이번 주 월요일 날 팀 쿡이 중국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만도 이제 세 번째고 실제 일론 마스크도 4월인가 5월에 그 자율주행 그 승인 받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일론 마스크가 중국으로 날아갔었죠. 그래서 이제 당국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근데 이제 그 테슬라도 결국 그 내비게이션의 매핑을 하는데 바이두랑 그때 파트너를 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 나가는데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결국 애플이 단독으로 하여간 이거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으면 로컬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후보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역시 여기도 애플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바이두랑 손을 잡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 바이두랑 손을 잡게 되면은 어쨌든 뭐 AI 관련해서 그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을 선보일 수는 있는 거고 중국에서. 선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네.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감독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되게. 지금은 이제 우역회사니까 애플이 감시나 이런 통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각지대에 있는데 조인벤처, 뭐 조인벤처 아니죠. 그러니까 협력을 바이두와 하면 상당히 중국 그 정부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특히 AI 시대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브랜드들, 뭐 샤오미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자체 AI 탑재한 뭐 그런 제품들 계속 출시하고 실제로 애플이 얼마 전에 그 판매량이 또 중국에서 많이 줄었다라는 뉴스도 좋지가 전해지는 않았죠. 거, 시장은 실적 볼 때는.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애플은 중국의 어떤 기업과 손을 잡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그렇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계속 제재하는데 테슬라, 애플 이렇게 따로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뭔가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는 중국 비즈니스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네. 이제 그 문제는 없지만 여기서 장사를 하고 뭐 공장이 있는 애플하고 테슬라는 이제 아킬레스 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실제 뭐 최고경영자의 역할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중국에는 공을 엄청 들이고 그리고 뭐 트럼프의 약간 오른팔 같이 돼서 자기의 그 포지션을 잘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팀쿡도 이런 걸 잘 알아서 지금 중국으로 이번 주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더 누르면 누를수록 이번 주에도
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으로 이제 장비 공급되는 걸 좀 더 쪼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압을 하면 할수록 중국은 실제 엔지니어나 이 일하는 문화가 워낙 강해서 스스로 살아나는 새로운 그 산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화웨이 여기 상장이 안 돼 있지만 처음으로 스마트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삼성 같은 데가 쓰죠. 그다음에 애플의 iOS 다음에 이제 그 화웨이가 하모니 O 넥스트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금년 들어서도 화웨이의 첫 9개월, 그러니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액이 30%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그러니까 미국이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해져서 참 이게 그 쉽지 않은 그러한 독자적인 생존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 계속 벌어지고 있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살짝 대중 관련한 수출의 규제가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정부 차원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실 나이키는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이미 한번 엄청나게 무너지고 나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이제 중국의 뭐 그 리닝이나 이런 안따 이런 로컬 업체들보다는 좀 졌어요.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는 있지만 이제 메이저 플라이어는 아니었고 실제 자동차 업체들이 GM 포드 아니면 독일 업체 심지어 뭐 현대에도 거의 철수를 했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삼성도 뭐 갤럭시가 중국에서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마켓 셰어가 안 느는. 그래서 이 중국의 하여간 제도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너무 강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진짜 헝그리하게 일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정말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칩도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누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너도 살고 나도 근데 살고 이게 이제 눌러서만 되는 게 네. 아니라 이제 제가 이번 여름에 미국을 갔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빅테크 같은데 이제 AI 전문가가 절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AI 전문가를 미국에서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디서 구했냐면 러시아, 인도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데려왔어요. 미중 관계가 그 껄끄러운데도 물론 그 신원 체크는 다 했겠죠 미국 정부가. 근데 그 빅테크에 보면 AI 전문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국 본토 메인랜드에서 AI를 석사 정도 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여간 이 근로 의식 이런 그 파이팅,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강해서 하여간 뭐 개인들도 그렇고 회사들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디 스타트업은 AI 관련된데 임원회의를 토요일 날 10시에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평일은 이 엔지니어들이 코딩 하고 AI 작업하느라고 하루에 한 바쁘니까. 15시간씩 일하니까 임원회의를 토요일 날 밤 10시 아니면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주 4일 근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그렇게 정말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주말 밤낮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쟁에 빠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40시간 맥스 딱 채우고 퇴근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대만 쪽 사람 최근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TSMC는 미니멈 50시간은 일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도 젊은이들이 워라밸을 최근에 좋아해서 그렇죠. 하지만 TSMC는 그러한 문화를 여전히 갖고 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와
국내 삼성과 이제 TSMC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최고 경영자나 이제 위에 분들이 잘 그 기업 문화를 이제 이끌어 가야죠. 되게 보상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이거를 무조건 위기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전혀 없죠.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회사 차원에서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런 얘기 들으면은 답답합니다. 쟤네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법 개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은 제가 네. 이제 미국 케이스랑 한국 케이스를 좀 비교하고 싶고 최근 뭐 국내에서는 가장 그 정부나 정치권 어제 뭐 그 야당 대통령이 야당 총수가 그 거래소를 다녀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 상법 개정을 해서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이제 확대하는 거라는데 제가 회장으로 있는 우리 거버넌스 포럼이 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3일 만에 1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유튜버도 여기 있었습니다. 800만 명 합치면 구독자 합치면 그래서 그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고 뭐 여기 이름 보시면 뭐 피델리티, 웰링턴 뭐 슈로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초대형 펀드의 그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되게 의미가 있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이 투자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하면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데 그렇죠. 그 회사가 아니면 그 법 제도가 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데 짱돌이 날라오면 투자가는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되게.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거가 인베스터 프로텍션이 너무 잘 돼 있고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다가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가가 지난 10년 사이에 연평균 10%씩 올라온 게 우리나라는 연평균 3%밖에 못 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 제도가 투자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 투자가들이 큰 펀드의 이사회 멤버들이 한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이거를 더 쳐내느냐, 줄이느냐. 삼성전자를 여기서 많이 더 줄여야 되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대부분 이제 큰 회사들 정부 만나고 삼성전자 사장이나 부회장 만나는 이제 그런 미팅인데 하여간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느 나라건 투자가 보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라 투자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 사람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딱 그랬어요. Without 상법 개정. 상법 개정 한국말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없는 나는 한 우리 회사는 한국 투자하기 어렵다. 상법 개정 없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OECD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단체나 뭐 법학자들 중에 좀 이상한 분들은 이게 해외에는 없는 거다. 근데 없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버넌스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OECD 기업 거버넌스의 원칙에 보면 네. 이사회는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걸로 이거 이따 아까 질문을 할 걸 그랬나 근데 이사회의 책임은 네. 회사와 그 다음에 the shareholders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기업의 기본입니다. 자본주의의 그냥 근간이거든요. 이제 그렇고 실제 우리 3%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알파벳 기업의 네.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들어가면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우리가 그 주총 전에 이제 제공하는 정보죠. 여기 보면 회사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여기 밑에 보면 best interest of alphabet 그러니까 회사와 and our shareholder 우리의 주주의 그 관점에 있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하고 좋은 성과도 있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도 지금 이제 탈출을 막으려면 네. 최근에 보면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하여간 중심을 잘 잡고 이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베스트 프랙티스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장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킬 게 많습니다. 예, 주주의 권리도 지켜야 되고
경제 성장률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가 숙제가 되면 많습니다. 당연히 지켜집니다. 자본시장이 살아나면 네. 내수 심리가 살아나고 경제가 돼요. 근데 그 너무 심플한 것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 얘기를 하려면 정말 이제 1시간이 더 네, 네, 걸릴 예.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은퇴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에 대한 그렇죠. 비중이 높은데 그렇죠. 예. 그게 당연히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이러한 또 주주를 위한 환경 자체가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우리는 또 빨리 하면은 또 시원하게 빨리 아이, 하잖아요. 그럼요. 예. 빨리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